안녕하십니까. 포항 문화방송의 봄철 프로 개편에 따라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에게 MBC와 만납시다에서 만나게 된 김선학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땅에서 오래도록 뿌리와 근원을 내리고 살아가는, 푸르게 트여가는 동해 바다를 안고 살아가는 동해인들, 그리고 동해안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주역들을 모시고 향토에 대한 사랑과 향토에 대한 많은 숨은 얘기들을 함께 가져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에 이 시간에 만나는 분들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웃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프로그램에 모실 분은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포항공과대학의 학장님으로 계시고 과학자로서 우리의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의 그 이름을 떨치고 계신 김호길 학장님이십니다. 직접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학장님 바쁘신 중에 나와서 반갑습니다. 네. 학교 경영하시랴 그리고 후진들 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학자들이 별로 근황이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요즘 어떻게 일과를 지내시고 있나 훨씬 궁금합니다. 예, 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봄이 돼서 그래서 학생들이 새로 들어오고 좀 캠퍼스에 생동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예, 목련은 이미 다 떨어져 가고 있고, 개나리도 다 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바람에 벚꽃들이 굉장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선조들의 말에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그런 말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쓰러무삼하고. 그러니까 낙화도 꽃이니까 그것을 아껴서 우리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로 이해하면 어떻겠습니까? 학장님 어떻습니까? 학장님께서 포항공대를 직접 아마 건립을 하시고 또 오래도록 학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포항공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정식으로 개교한 것이 86년 12월 3일이고요. 1회생을 받아들인 것이 87년 3월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받아들인 시점에서부터 지금 만 6년.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 3회의 졸업생을 냈고 또 대학원을 88년에 시작해가지고 석사를 4회째 배출했고 또 박사도 작년 금년 배출했습니다. 얼마 학교가 개교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까지 아마 연구하는 대학으로서 대단히 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이면에는 학장님의 어떤 행정적인 어떤 능력과 그리고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진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싶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 전공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 전공은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을 전공했고요. 학교가 이만큼 된 것은 저 자신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역시 포항제철의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또 과거 박태준 회장의 전적인 참 학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동시에 외국에 오래 있었던 참 조국을 잊지 못했던 노석학들이 대거 포항으로 왔다는 아마 삼자가 아마 합쳐진 것이 그것이 아마 우리 대학을 이렇게 현재의 위치로 올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로는 왜 유독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보통 고정관념으로는 서울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서울에 세운다든가 그렇게 할 텐데도 포항에 세웠는가 하는 이구심이 드는 것은 우선 방금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포항제철과 연관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무슨 교육적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면보다가도요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서울 중심의 기형적인 발전은 곤란하다고 저는 과거부터 생각했습니다.
예, 아마 포항에다가 학교하게 된 역사적인 아마 배경을 이렇게 본다면은 이태계 선생이 참 명종 말년에 도산서당을 만들고 그 다음은 서원을 갖고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에 교육하게 되면 향교, 말하자면 관학이 위주였고, 안 그러면 그저 지방에 조그마한 그저 참 동네마다 서당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 서원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립대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이 서원 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은 또 태계 선생 자신이 도산서당에서 강학을 했다는 그것이 우리 참 유학을 지방에다 가서 굳건히 뿌리내렸고, 그래서 나라의 깃털이 서울에서는 흔들려도 한국의 전통의 맥이 이 지방에 뿌리박아서 존재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해서요, 저는 고향이 안동이고 또 촌사람입니다. 촌사람이고 서울은 뭐 저 생애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글쎄 한 5, 6년 서울에 산 것밖에는 뿐입니다. 그리고 외국 가 있을 때도 꿈에도 나타나는 것은 고향이 나타나지 서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만약에 참 한국에 와서 학교를 하나 한다면은 그러면 지방의 국제 수준의 대학을 하나 함으로써 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다. 그 생각해서 제가 83년에 귀국했을 때 그때는 포항공대는 없었고요. 바로 경남 진주, 진주에 거기서 럭키에서 대학을 하나 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연암공과대학이라고요. 그 대학을 만들러 갔다가 교육부에서 인가를 안 해주고 전문대학을 해줘가지고 그 전문대학 학생을 하다 일로 왔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말하자면 제가 지방에 온 것은 원래부터 포항제철하고 관계없이 저는 서울 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에 택했던 귀국할 때의 장소로서는 강릉, 그 다음에 참 진주, 뭐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요. 그리고 안동은 내 고향이지만 너무 바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항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지방이 중앙이 따로 있고 무슨 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각 지방이 고르게 발전해야 그렇습니다. 나라 전체가 발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 대열에 확연하게 설 수 있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선 그 포항공과대학이 이 항구 아닙니까 포항이 그리고 이 항구 도시 그리고 옛날에는 조그마한 아름다운 포구였을 텐데 이 포항공과대학이 세워져서 교육의 메카가 되고 또 국제적인 수준의 대학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엄청난 산업기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역작용도 혹 있지 않겠느냐. 물론 교육적인 것은 관계가 없지만은 선생님께서 공과대학에 계시면서 또 행정을 하시면서 생각한데 우리가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공해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포항제철을 필두로 해서 나와져 있는 여러 산업체들이 포항의 이와 같은 어떤 그 과거의 말하자면 삼자 수명한 것이 어떤 공업적인 거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외국의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지 좀 알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뭐 참 김성규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공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환경이 파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 참 옛날에 도연명처럼 참 명월과 화조와 참 맑은 공기와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공업은 금물이죠. 그러나 결국은 또 인간은 또 살아가는데 또 공업화가 안 되고는 참 또 살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로서는 적어도 아마 참 영어로 얘기해서 아마 컴프로마이즈가 돼줘야 되고요. 그 다음은 포항의 첫 번에는
포항 이랬을 때 철강도시. 제가 오기 전에는요. 철강도시. 그러면 바로 미국의 피츠버그 또는 그 워싱턴하고 뉴욕하고 사이에 때때로 제가 자동차로 많이 지나갔던 델라웨어. 그러면 당장 그 필라델피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포항에 와서 봤을 때 아마 포항 시민들도 외국을 여행해보면 알지만도 이 철강도시 치고서는 포항만큼 깨끗한 데는 없습니다. 네. 그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역시 아마 과거에 미국에 있어가지고서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발전시키면서도 역시 아마 그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아마 19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의 환경 인식보다도 더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테임스 강이 고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은 요사이고 1960년에 제가 영국에 있었다만 해도 테임스 강은 새카맣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독일에 있어가지고서 라인 강변의 기적 했을 때 바로 1960년대 어느 홍종인 씨라고 우리 네, 언론이나 예, 언론인, 예. 그 양반이 독일을 터 가가지고 라인 강이 하도 더러워서 그래서 거기 있는 유학생 보고 이 라인 강이 이렇게 왜 더러우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 한국 유학생이 답변이 바로 한강물이 라인강 물처럼 더러워졌을 때가 우리나라가 선진입니다. 네. 하는 역설적인 얘기를 그때 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30년 동안에 우리 지구 전체로 지상, 우리 사람 전체로 봐가지고 환경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현재 철강도시 치고서는 이게 최고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만족을 예. 하지 않고 우리가 더 깨끗해질 수 그렇어요. 있도록 예. 우리 이제 포항공대에서 학문적인 뒷바라지 맞습니다. 뭐 그것을 했으면은 포항 시민이나 예. 그리고 또 동해안 연안에 예. 더 옛날보다 더 맑은 포말이 그렇죠. 해변가를 스치는 그런 우리 낭만도 구가해 볼 수 있지 맞습니다.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이 과거에는 이제 그 환경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하는 것 기술도 모자랐고 또 선진국 그 당시에 선진국이나 또 요사이 우리나라나 이제 그 참 환경에다가서 돈을 쓸 수 있는 여력도 없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물질적으로 조금 잘산다고 하면서 환경에 대해 가지고 더럽혀서는 결국은 전체로 봐가지고서는 사회를 국토를 망가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과학자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가 좀 이루어져서 결국은 물질 공급화가 되면서 환경도 깨끗이 네네. 참 시인들이 예. 시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예. 그러한 참 국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네.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예. 뭐, 얘기가 우리가, 공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조금 방향을 돌려서, 네. 선생님의 어떤 지금까지의 생애랄까, 선생님이 이제 걸어온 길을 저희들이 알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아까 잠깐 말씀을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만은, 물리학을 전공하신다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물리학에도 왜 하위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무슨 핵물리학이라든가, 뭐, 플라즈마 물리학이라든가, 선생님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저는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첫 번에 대학 다닐 때는 마찬가지로 입자 물리학을 공부해보자. 그 생각을 했더랬는데, 외국 유학을 갈 때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요새 뭐 한참 원자력 기구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는 장학금이 핵물리 관계의 실험. 그래 대해서 첫 번에 박사학위는 원자 핵물리 실험 쪽으로 가속장치 쪽으로 하고 그 다음 원자 핵물리 실험 조금 하다가 이론도 조금 하다가 플라스마 물리도 하다가 그래서 좀 크게 나누어서 원자 핵물리하고 플라스마 물리학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무슨 그런 겸사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우리가 핵물리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아는데 플라스마 물리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플라스마 물리학은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물질의 삼상하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온도가 아주 낮게 되면은 이제 고체. 고체라는 것은 이제 분자하고가 엉겨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조금 올리면 그 분자들의 운동이 이제 또 빨라지게 되면은 그럼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이제 액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온도를 더 올리면은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건 뭐냐면 분자의 운동이 맹렬해진다 이 말이죠. 맹렬해져서 그 드디어는 물 바깥, 액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기체 상태가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또 온도를 더 올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게 되면은 원자 핵하고 전자가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온도가 예를 들면 지금 태양 가게 되면 거기는 하도 온도가 높으니까 원자 핵하고 전자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 거기는 잘 원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온의 물질의 고온의 최고온의 상태는 바로 원자 핵하고 전자가 분리된 상태다. 그 상태를 플라스마 상태라고 하고 그때의 그 상태를 우리가 플라스마라고 불러서 그래서 전 우주를 놓고 보게 되면 모든 별들이 플라스마 상태고 태양이 물론 플라스마 상태고 이 고체인 이 지구 같은 것은 0.1%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물질의 극히 고온의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이 플라스마 물리학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 시청자들은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핵물리학을 전공을 하셨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우리 지금 국토의 반쪽이 이념을 달리하고 있는 동족들이 사는 곳입니다만은 막 일컬어서 우리는 북한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북한 쪽에서 요즘 뭐 아까 말씀하신 IAEA를 탈퇴하고 뭐 핵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저간의 사정 같은 거 좀 요즘 최근에 있어서 일련의 문제들을 어떻게 학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참 슬픈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바로 원자 핵 물리학도 지금 소위 요사 얘기하는 그 원자 폭탄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플라스마 물리핵이라는 것도 그것도 사실상 원자 핵의 융합 반응, 수소 폭탄하고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가 있는 그러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서 그 방면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봤을 때 이 북한에서 참 인류를 위해서나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나 원자 무기만은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 생각이고요. 그 반면에 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 그 원자 핵 물질의 재처리 시설을 우리가 안 하겠다고 또 참 공약한 것도 평화적인 이용도 안 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그것도 우리가 외교적인 실수가 아니었느냐. 그래 했을 때 결국은 아마 이제 북한에서는 자꾸만 남한이 혹시 무력 침공 같은 것을 아마 걱정을 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아마 국제적으로 발언을 아마 크게 하려면은 뭔가 최후로 위협할 수 있는 너 죽고 나 죽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마련해 보자 하는 건 모양인데 그러한 저는 뭐 그런 정치적인 것은 코멘트하기 싫습니다만은 원자 핵 폭탄만은 만들지 않고 그리고 차라리 아마 미국 보고서 절대로 남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는 쪽이 더 낫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더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남한의 핵물리학의 수준과 그리고 지금 북한의 핵물리학의 수준 그리고 세계적인 핵물리학의 수준에 봤을 때 우리의 수준과 북한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무래도 소상하게 잘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가 더 낫습니다만은 그 대신 그 물리학하고 핵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이라든지 또 핵폭탄을 만드는 기술, 제조 기술 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 1970년대 중반에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그때 아마 우리도 원자 폭탄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연구를 했더라면 우리가 더 앞서 있겠죠. 그러나 그때 미국의 압력, 세계적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남한에서는 일체 원자 핵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동위원소의 분리나 또는 뭐 농축이나 플루토늄의 추출이나 지금 우리 원자로에서 나와 있는 수단 남은 그 핵 폐기 소위 말하는 폐기물 그 속에는 지금 상당한 양의 플루토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분리하는 그 연구 자체 하는 것을 지금
국제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안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따라서 그 핵물질 분리 기술 그걸 놓고 얘기하게 되면 북한이 우리보다가 훨씬 더 앞서 있다. 훨씬이라는 것은 몇 년 더 앞서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시작만 하기만 하면은 아마 한 3, 4년 내로 아마 북한의 수준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IAEA의 헌장에 충실하게. 헌장에 충실하고 또 미국하고 또 영국하고 이 참 국제 협약에다가 우리가 충실해서요. 그렇고 일본은 우리처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본은 도래해서 그 우리보다는 더 원자 핵에 대해서는 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고 또 자기네들은 재처리 시설 또 자기네들이 결정하기만 하면 평화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 수준이 뭐 북한도 우리나라니까 네. 우리나라의 북쪽과 남쪽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네. 어떤 의미에서는 온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북쪽이 갖고 있는 핵물리학의 수준 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핵물리학의 수준 방금 또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처리의 기술 네. 이런 것이 국제적인 어떤 수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국제적인 수준에 놓고 보게 되면 북한은 뭐 핵물리학을 놓고 보게 되면요. 우리보다도 더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학문이란 학문 수준입니다. 학문 수준은 우리가 아마 뭐 세계 전체로 봐가지고 우리는 중진국에 와 있습니다. 와 있고 물리학 전체가 그렇고요. 학문 전체가 그렇다고 보시면 아마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우리 그건 알겠습니다. 선생님, 쭉 어떤, 지금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33년생이시니까 네. 아마 60고개를 넘으신 것 금년이 같아요. 회갑이죠. 예, 그래서, 쭉 되돌아보면은 우리나라 상황이 어려울 때, 또 선생님 연배의 분들이 살아온 것은 보릿고개라든가 뭐 또 6.25 전쟁이라든가 또 뭐 그동안의 4.19라든가 5.16이라든가 하는 이런 격동기를 살아오셨는데 선생님께서는 맨 처음 아까 안동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랬는데 안동에서 태어나서 그 학업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제가 1933년 그러니까 해방되기 12년 전에 이제 제가 안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소위 일제시대에 국민학교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원래는 집에 참 아버지께서 사립학교를 만들었다가 야간 뭐 하고 사립학교가 그것이 간이학교가 돼서요. 저는 이제 그 간이학교 말하자면 나이가 학년이 입학 학년이 지난 애들이 들어가는 그 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2학년까지 간이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안동군 도산면 참 토계동 해도 도산국민학교 거기가 이제 최계 선생 고향이고 거기가 제 고모가지요. 지금 그 안동댐이 있는 그 부분이죠. 수몰대입니다. 수몰대는 되겠는데 제가 도산국민학교를 국민학교 3학년 때 가서 6학년까지 다녔습니다. 다녔을 때 그때 참 우리 고모부는 호를 우석이라고 하고 참 아마 도양에서 유교의 교육만 가지고서 보는 마지막 보는 인격자 그리고 마지막 보는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아침에 새벽에 붐할 때 일어나가지고 찬물에 세수하시고 그 다음에 갓 쓰고 도토 입고 사당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서 이제 앉아 계시다가 노모가 계시는 안사장어른이 계시는데 안사장어른이 기침을 하셨으면 가서 아침 문안을 드리고 그리고 딱 꿀 앉으면 거의 하루 종일을 책대해가지고 계셨던 그런 밑에서 제가 4년을 있으면서 이제 좀 인간이 된 겁니다. 만만히에서부터요. 그래서 그걸 해방되기 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런 밭에서 제가 이제 집에 아버지 밭에서 제가 천자문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런 밭에서 이제 참 소학을 읽었던 것이 지금까지 참 우리 역사를 읽는다든지 한문 뭐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데서도 기초가
우리 고모부한테서 배웠어요. 저는 결국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그 어린 시절에 소년기 때 예. 배웠던 어떤 동양의 예. 정신, 예. 우리가 중국 문화권인데 예. 그 동양의 정신, 뭐 중국 문화권이라는 게 문화제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제일주의에 뿌리박고 있는 그 어떤 정신의 핵이 예. 결국은 가장 첨단적이고 가장 국제적인 학문인 물리학 또 혹은 핵물리학이나 플라즈마 물리학을 하는데 어떤 그런 어떤 그렇죠. 좋은 영향이 있었는지. 예, 저는 아주 참 좋은 영향이라는 것이 우선 그 소학이나 한문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이제 배우고 네. 인생을 이제 과학자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자가 어떤 문제를 할 것인가 또는 어떤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공동 연구를 할 것인가 했을 때 그 인간적인 면이 결국은 이 참 유학 또는 동양 전통을 통해 가지고서 이룩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유학은 무슨 맹자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제 참 하나의 도그마틱.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현실적이고 굉장히 합리적.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유학은 실학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노장학에 비해서 노장 철학에 비해서는 실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른바 이제 노장 철학이 무의자연설이라든지 하면서 그렇죠. 대단히 전 관념적이고 이렇다면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유교다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그렇게 아는데 그 얘기가 앞쪽으로 돌아가면은 스님께서 이제 유학을 도산면으로 나오셨죠.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 안동중학입니다. 안동중학은 고등학교는요. 또 꽤 복잡합니다. 내 생애가요. 그래서 복잡하신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동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집에 조금 몇 달 놀다가 그 다음에 이성을 찾아가서 이성 고업고등학교 토목과에. 이성 같은 경북입니까? 동구 안동 남쪽이에요. 조금만 안동보다 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토목과에 6개월 다니다가 그래서 그만 6.25 사변이 나서 놀다가 안동사범학교 본과 3학년에 편입을 해서 졸업장은 안동사범에서 받고 그러니까 총 중고등학교 보통 6년 다녀야 될 과정에 안동중학교 2년 이성고업 6개월 2년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안동사범 1년. 3년 6개월. 3년 6개월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닌 기간입니다. 아까 잠깐 김용길 박사는 안동 옮기면 2년밖에 뿐이라 그랬는데 저 친구 중에서는 이제 그런 소위 해방 직후에 저 학장님뿐만 아니고 아마 그 연배 그 당시에 모두들 다 우리가 혼란기였고 말이죠. 또 어렸을 때 그 어떤 일제의 어떤 그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한학을 하다가 뭐 이런 그런 양말도 많이 있고요. 저는 뭐 정상적으로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사회 혼란 시에 저도 약간 해방 직후에는 약간 좌경한 학생이 중학교 때 이상하죠. 중학교 때 좌경했다는 게. 그러나 그 당시에 풍조가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이제 그만 다니기 싫어가지고 놀다가 뭐 그렇게 됐는데 과학을 보통 같으면 집안에서도 우리 집안에 참 전통이 한학이고 또 우리 참 고려대학에 있는 김종길 선생이 집안 형님으로 그 당시에 고려대학을 다녔고 해서 초창기에는 나도 뭐 참 문학이나 역사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더랬는데 그때 이제 개방 직후에 어느 선배가 저보고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과학이다.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다가서 식민지화 된 것은 도양 철학에서 문학에서 일본보다가 못한 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과학 기술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과학 기술을 공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다. 나라를 찾아서 올바로 세우는 그게 바로 이제 해방 직후의 얘기입니다. 한참 이제 뭐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을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저 선배가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그 당시에 이제 문리과대학입니다. 문리과대학 물리학과를 가라.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물리과대학 물리학과를 가기로 마음을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독학을 해가지고 독학을 해서 대학을 가보자.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를 든다면 6.25 동만이 났을 때가 중학교 5학년 요사이 같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변이 났죠. 지금 학교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때 피난을 안동에서 울산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걸어오면서 여기다가
영어 책하고 수학 책을 놓고 호주머니에다 놓고 피난길에 읽고 예. 그러면서 나무 밑에서 이게 쉴 때 보고. 나무 밑에서 또 시간만 있으면 내서 영어 단어 외우고. 그런데 학장님, 예. 지금 피난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난을 피해서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난을 피해서 간다. 난이라는 것은 생사의 갈림길인데 예. 말하자면은 피하지 그렇죠. 못하면 죽고 그렇죠. 피해야 사는 건데 그렇죠.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극한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단어장을 내서 예. 또 수학책을 예. 내서 그거요. 했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자존심이 강해서 6.25 안 그래도 집에 형님이 이제 우리 백 씨가 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어른이 저보고 올라 야야 피난 가면서 쌀이라도 좀 더 넣어야지 책은 왜 집어넣느냐. 그래 내가 형님 보고 그랬어요. 형님 저는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왜냐하면은 하늘이 저를 냈을 때 뭔가 조금 더 유용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만약에 또 죽는다면 또 뭐지만 살아남는다면은 내 이 시간 동안에 공부 안 하는 것이 후회가 될 거고 네.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이 순간에도 나는 미국 학생, 일본 학생하고 나는 경쟁을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온 인류와 그리고 경쟁을 하고 나는 세계 물리학사에다가 이름을 남기는 것이 내 지금 희망입니다. 꽤 중학교 학생으로서는 꽤 건방진 얘기죠. 아니 건방지다기보다도 그만큼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또는 그렇죠. 정신적인 것은 한문의 역시 집안에서 왔습니다. 집안에서 우리 집 왔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제 제가 우리 집은 약간 좀 일제 시대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반일 사상이 있는 집이라고 할까요? 그래 가지고서 대학이 제가 우리 집에서는 처음입니다. 아 집안 중에서 집안 중에서 대학에서 처음이고 물론 해방 직후에 뭐 종길 씨가 이제 참 먼 집안 형님으로서는 대학에 갔지만 우리 여러 형제 중에서는 그중 집에 아버지는 뭐 국민학교도 안 나가셨고 근데 학장님 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이제 아까 백시 되시는 분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씨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너 하여튼 자존심 하나는 강하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생각한다고 치자 죽는 사람은 왜 있노 계속 웃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난 여기로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제가 여기 울산 와서 같은 피난 왔을 때 그때 지금 울산 비행장 옆입니다만 거기에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4, 50명이 한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형님 처간데 진동집이 부잣집인데요. 그런데 그때 와서 저 자랑 뭐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어릴 때요. 책 보고 거기 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는 거는 저밖에 뿐이었습니다. 학생 김호길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미분을 피란 한 달 동안에 미분을 거의 다 찌다시피 독학하고 영어 단어를 적어도 수백 개를 더 외워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약방에서 근제약국에서 심부름하면서 마침 거기에 봤더니 사설을 일본말로 번역한 그 참 한문책이 있어서 그래서 바로 그 한약방에 있는 한의사 선생님한테서 글자 모르는 거 물어가면서 거기서 비로소 논어를 읽었습니까? 논어를 읽고서 가슴이 그렇게 흐뭇했던 이제 그것이 6.25 참사변 피난 중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랄까요, 그 참, 6.25 동란 중에 중고등학교 그 청년기에 그때 공부했던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다. 그때 대학 가셨다가 외국에 간 건 몇 년도입니까? 공부하러 유학 가신 게? 공부하러 유학 간 것은 61년인데요. 그 전에 얘기가 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52년에 부산에서 서울대학이 부산 피난시대에 이제 참 갔는데 집에서는 내가 셋째 아들이고 큰 형님, 둘째 형님을 그때 아직 대학을 안 시켰는데 아버지로서는 또 집안 형편이 그렇고 그러니까 동생이 감히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겠습니다. 사범학교 졸업 맡은 군학교 교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집안의 돈은 한 푼도 안 쓰겠습니다. 한 푼도 안 가지고.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님 두 분이 대학을 못 가셨는데 내가 뭐 논 팔아가면서 난 하겠다고 하진 않죠. 그냥 고학을 하러 나가겠습니다. 또 피난식인데 뭐 드리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돈을 줄 수도 없죠. 그때는 또 우리 집안도 뭐 좀 큰 집이 돼가지고 손님 많이 치고 제사 지내고 하게 되면 세대 아들 하다가 대학 시킬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이제 참 고학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용두산 위에 있는 부산 축구소에서 축구소에서 1년 좀 있다가 그다음에 서울 가가지고 이제 뭐 가정교사, 시간 강사 이제 그래 하다가서 대학 졸업 맞고 이제 공군에 그래 이제 공군에 가서 이제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예 서울대학 졸업하고 저기 아마 지금 아마 사진이 아마 예. 저기 아마 이제 물리과 대학 졸업 때 저기 공군에 저기 이제 공군에 공군 소비로서 지금 김 학장님이 어느 쪽입니까? 중간에요. 뒤에 셋 중에 중간이죠. 아 중간에 이건 사모님하고 아마 내가 미국 영국 유학하기 직전에 덕수궁 같은데 덕수궁이었어. 우리 그때 이제 막 참 생후 한 9개월 때인데 장남을 지금은 몇 살이 됐죠? 지금은 나이가 만 30세 지금 대학 교수입니다. 예,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첫째, 둘째 그건 아마 영국에서 영국 어디입니까? 영국의 버밍ham입니다. 이건 이게 이제 이제 막내 딸이고요. 지금 대학 교수하고 있고 안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 맏아들 둘째 맏아들 저 뒤에 선 놈이 지금 저 코로라도 대학의 교수, 코로라도 덴바 대학의 교수고 둘째 놈은 저 투자 금융 회사의 부사장이고. 사모님 상당히 미인이신데 아마 아니면 사모님 쪽을 닮으신가? 예, 미인입니다. 그런데 아마 얘는 내 손자는 참 내 딸은 아마 안사람보다가는 저 우리 어머니. 성질이 그러니까 할머님. 지금 선생님은 과학자시고. 아까 우리가 이 방송 얘기하기 전에 처음 학장님 뵙고, 뭐, 우리 문학을 하는 김종길 선생님이라든가 김용직 선생님 말씀도 하고 해서 아마 문학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것 같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저는 문학이 전공입니다만은, 정지용의 시도 줄줄 외우시고, 도연명의 한 시도 외우시고 하는데, 뭐, 결국은 과학이든 문학이든 결국은 다 거기 가면은 그게 다 한 자리에 만나지게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실제적인 학문이 과학이라고 한다면은, 막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학문은 문학이다, 혹은 또 다른 역사다,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선생님께서 과학도로서 보실 때, 포항, 그리고 이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예를 들면 영해라든지 영덕이라든지 또 혹은 경주라든지 안강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에 오셔가지고 아마 한 10년은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그 느끼심은 어떠신지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서울에 통상 사는 것이 몇 년이 되질 않고요. 대학 이제 환도해가지고 1년 졸업 맞고 한 1년, 2년, 4년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귀국해가지고 한 9개월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 서울 생활에 대해서 참, 우선 복잡한 교통, 그 다음에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 뭐 해서, 그래서 저는 좋아하지 않고, 참 이 시골 생활을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특히, 저는 여기 경주 양동이라고 여기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양동이 바로 참 저 외가고요. 외가고 바로 이회계 선생이 저한테서는 이제 외가로 쳐가지고 15대 할아버지가. 그 양동 마을 건너편 산등성이에 옥산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이 아니고 뒤죠. 뒤편에요. 이쪽에 저 안가운 쪽에서. 그래 바로 옥산서원 동락당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참 지방 소위 포항 같은 곳을 서울보다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환경으로 바꿔야만 전원도시로 바꿔야만 우리나라가 되고 그리고 참 이 지역도 참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제가 여기 왔을 때부터 물론 여기 좀 지방을 찾아온 것도 그렇지만도 우선 포항제철이라는 회사가 국제적인 회사로 참 경쟁을 하려면은 포항제철에 오는 사원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사람들이 와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돼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첫째는 우선 생활 환경도 상수도 하수도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좀 선진이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유치원부터 참 대학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교육이 또 참 우리나라에서 빠지지 않게끔 발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병원 같은 거 아프면 서울 가서는 곤란합니다. 아프면 포항으로 와라 할 정도로 이제 병원 같은 것이 여기다 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대학도 포항공과대학은 참 포항을 이 참
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임차 역할을 하는 하나의 대학이고요. 받쳐주는 거고, 포항공대에서 이루어진 연구나 포항공대 교수를 자문으로 하는 그러한, 예를 들자면 컴퓨터, 전자, 뭐 이제 산업공학, 화공, 이런 이제 그 산업들이, 소위 말하는 하이텍 산업들이, 예. 이제 공해하고 관계없는 하이텍 산업들이 여기서 이 근방에 이제 참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서 양동, 불국사, 영해, 이런 소위 옛날 그 전통의 가옥들과, 그리고 또 그 전통의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한 뿌리를 이렇게 형성했을 때, 그때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적이죠. 동양과 서양의 만남. 그리고 참 현재와 과거의 만남. 그리고 뭐 문학과 과학의 만남.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이 말하자면 저는 그래서 큰 소리 칩니다. 농담 삼아요. 주풍령 이남은 포항공과대학의 문화권이다. 선생님들 동국대학 계신데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부산, 대구는 문화적으로 포항의 교외에 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부산대학이나 경북대학 교수님들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혹시 뭐 그런 말씀은 포항공대를 행정적으로 맡고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반드시 그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고,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경주 그러면 국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예. 근데 관광도시로서 우리가 볼 때 참 많은 유적들이 많고, 또, 이런 유적들을 우리 지날 때 항상 느끼는 건데, 저희들이 느끼는 건데, 저렇게 큰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또, 저렇게 큰 돌부처님을, 석굴암을 어떻게 운반했을까? 이런 이구심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도 많은 분이 그런 걸 갖고 계실 거로 합니다. 과학자로서 김학장님이 보실 때 그 당시 어떻게 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특히 아마 저도 뭐 과학사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성신대학 학장 지냈던 전상훈 씨가 썼는 옛날의 과학기술사, 거기에 보게 되면은 첨성대하고 석굴암하고는 상세한 그 참 기하학적 또 건축학적 이제 그 분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석굴암의 참 구조는, 지금은 이제 전실 집어넣고 지금은 에어컨을 집어넣어가지고 제습기를 넣어야만 지금 되는데, 천년을 내려오면서 1500년 가까이 내려오면서 이끼가 끼지 않고 그렇게 자연 동굴에서 그 조각이 그대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역시 현대 아직도 저 보기에는 아직도 그게 미해결이라고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에밀레 종, 봉덕사예요. 종만 해가지고도 지금 경주박물관에 아니니까만 있어도 역시 지금 금속학적으로 봐가지고도 주조 기술이 참 재미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참 후손들인데, 아직도 이제 누가 또 뭐 미국에 있는 어느 또 학자가 저거 하기를, 저거 뭡니까, 잔 가지고서 이렇게 뛰었다는. 포석정. 포석정이에요. 포석정에 그 물이. 굴곡이 내려가면 지금 그걸로 재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리가 참 선배들을 보다가, 천년 선배들을 보다가 나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 양반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직은 다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한, 또 혹은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한 쪽에는 역시 그 과학적인 측면이 포항이 대변을 한다면은 정신적인 측면은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경주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우리 학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은 말하자면 과학과 어떤 정신의 만남, 어떤 정신적인 유산의 만남,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포항공대 쪽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아마 공과대학에서 퇴계학을 선택 과목으로 해놓은 데는 아마
우리밖에 뿐일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바로 정태계학의 박사 할 양반 우리 학교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엔 또 박이문 박사라고. 네, 불문학을 하시죠. 불문학을 하셨고, 미국 가서는 철학을 하셨고. 예, 철학을 하셨고. 바로 우리 학교에 지금 바로 참 계십니까? 지금 전임으로 예. 교양학부장을 맡아 있습니다. 네. 맡아 있고, 영어만 가지고서 영문학, 영어학 합쳐서 지금 박사 학교 가진 분이 7분이 계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이 교양학부에 뭐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노력은 소위 그 전통 사상을,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봐가지고서도 그 교양을 충분히 참 학생들에게 가서 가르쳐 주는 그러한 모나지 않는 과학자를 이제 기른다 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특색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포항공대는 뭐 아까 앞에서도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생긴 연치에 비해서 네. 대단히 많이 알려져 있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는 완벽한 기숙사 시설, 네. 전 학생이 기숙사에 다 넣고, 네. 그 다음에 산업과, 그 다음에 연구와 네. 교수의 그 기능이 아우러져 있는 이런 네. 삼위일체가 되어 있는 학교의 한국의 대명사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님도 그렇고 입시생들도 대단히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들어가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힘든 이런 학교인데 알려져 있는데 아주 우수한 학생이 온다는 네. 얘기죠. 지금 입시 제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시청자들 중에서도 아마 포항공대에 갔으면 하고 네. 원하는 학생도 있고 이럴 테니까 네. 이 기회에 바뀌어지는 입시 제도에서 포항공대에서는 어떻게 학생을 선발할 건지 하는 네.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네. 대강은 있을 테니까 네.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안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교육부가 허락을 안 해줘서요. 네. 현재는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안은 수학능력 시험 2번째 마치는 것이 한 12월쯤 되니까, 초쯤 되니까 12월 한 17일, 18일경에 수학능력 시험 성적만으로 다른 학교보다가 먼저 선발을 하고 좀 특차 중에서도 특차에 해가지고 우리 학교의 학과별 모집 정원의 3배수까지를 수학 능력 시험만 가지고 선발을 해서 그걸 자격 시험으로 하고, 따라서 수학 그다음부터 일단 거기에 합격만 하면 그만이지 거기에서 몇 점 맞았느냐 하는 거는 문제 삼지 문제시하지 않겠다. 예. 3배수까지를 해서, 물론 지원자가 많다는 전제입니다. 그래 해놓고 그 다음은 이제 본고사를 12월 20일 전에 본고사를 치는데, 본고사는 수학은 필수고 물리 또는 화학에서 한 과목을 택한다. 그리고 수학은 아마 전체가 모든 문제가 다 주관식이고 아마 한 50분 2시간 반 정도로 저걸 하고, 그 문제의 유형은 그동안에 개발을 해서 이제 일부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우리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 해서 이제 시험을 찾는 모형 가지고서 시험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한 2주 내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의 특색은 우리 학교가 아주 참 초특자에 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합격을 하고서도 다른 학교를 지원하겠다면 다른 학교에 지원을 허용하고, 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1차 시험이 다른 학교에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등록을 하겠다 싶으면 복수 지원인데, 우리 학교에 합격하고도 다른 학교에도 시험 칠 수 있다는, 그래서 학생으로 하여금 다 합격했을 때는 학생으로 하여금 어느 학교를 하나 선택을 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학교에 억지로 먼저 뽑아가지고 묶어둘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예,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학생을 이제 포항공대에서 모으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가능하면 학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가령 이 지역 예. 포항에 있으니까 예. 포항 지역에 있는 예. 우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 예. 그러나 지금은 그 성취도가 약하지만은 예. 학업 성취도가 예. 약하지만 잠재력이 예. 있는 학생들을 예. 좀 더 관심 있게 봐서 예. 많이 그 안 그래도 안아줄 그래서요.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내신을 네.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참 집중적으로 과외시킨 부모보다는 아무래도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잠재력이 더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내신 성적하고 본고사하고만 가지고 이제 저걸 하는데 시중 선발을 하는데 우리 학교의 지원 자격은 내신 3등급에 1등 3등급 이내에 한하고 그리고 내신 성적을 50% 네. 반영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학교는 대개 40% 예, 하는데 40%죠. 내신 부수를 올린 이유가 바로 참 지방에 있는 김호길이 같은 사람을 뽑겠다 이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포항에도 많은 예. 제2의 제3의 김호길 학장님 같은 분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보다가는 왜냐하면 예. 세월이 흘러갔으니까 예. 저보다가는 더 나은 사람이 나와줘야지. 그 김 학장님, 저희가 어디서 들으니까 아마 그 방사광 가속 장치 네. 뭐 이런 것을 아마 포항공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개발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방사광 이제 가속 장치라고 해서요. 방사광 발생용 가속 장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제 이름이고요. 방사광 발생용 가속 장치. 그러니까 방사광이라고 하는 빛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속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있는데 이제 그것이 우선 첫째는 결과로 봤을 때는 거기서 방사광이 나오는데 그 방사광은 가시광선에서부터 X선까지 모든 빛을 다 내고 X선의 강도는 보통 병원에서 여기 왜 가슴 찍는 엑스레이 강도의 약 1억 배 정도로 강한 빛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으로서는 어디다가 1억 배 하니까 일반인으로서는 도무지 짐작이 안 가네요. 근데 그것을 어디다가 쓰느냐 하게 되면 물질 연구, 물질의 분자 구조의 연구 또는 단백질의 구조의 연구, 마치만 X선을 분석 수단으로 필요한 모든 과학 기술에 다 사용됩니다. 예, 근데 염색체라고 하는 DNA의 구조가 바로 방사광을 써가지고서 노벨상을 최근에 유전공학 하는 사람이 그걸 써가지고 구조를 밝혀내서 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근데 장치가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값이 우선 얼마냐 하게 되면 우리 부지하고 건물하고 다 합쳐서 1,400억. 그 중에서 정부에서 제가 600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포항제철에서부터 한 800억 집어넣고요. 94년 말에 완성입니다만은 지금 여름까지는 이제 참 건물은 다 완성이고 기계 장치가 지금 아마 진도가 한 70% 정도가 진도가 됐고요. 크기가 원형 가속기라 해서 있는데 크기가 둘레가 280m. 말하자면 장충 체육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도나스형의 저기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그 다음에 입사장치 길이가 한 200m 되는 또 가속.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공장과 같은 규모의 실험 장치.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그것을 사용하게 될 연과학자 수가 한 1,000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0명이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따라서 우리는 포항공대 용어는 아닙니다. 한국의 용어. 전국 한국에, 남북한을 다 합쳐가지고서 다 했어요. 가능하면 외국 같은 데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건 최신의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제3세대형이죠. 제3세대형으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불란서에 하나, 그 다음에 미국에서 최근에 하나, 둘이고요. 금년 내로 작동하게 될 것이 대만,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태리하고 우리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제2세대 것은 가지고 있고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있고 3세대 것은 지금 설계 중인데 우리보다가 한 3배쯤 더 큰 것을 대판 서쪽에다가 강 사이에 했는데 그것이 서기 98년에 작동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봐가지고
방사관 가속기는 수십 기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제3세대형은 지금 말한 대로 한 8개 예. 정도가 지금 건설 중 작동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방사관 가속기를 포항에 만들므로써 이제 아까 내 지방화 시대, 네. 바로 서울 사람들이 방사관 가속기 쓰려면은 포항으로 와야 된다. 포항으로 오지 않고서는 그래서 일주일씩 와서 분석해가지고 학교에 돌아가서 서울대학교 교수나 또는 원자력 연구소 적거나 또는 뭐 키스트나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고 네. 그리고 과학 기자재에 나가서 1,000억을 쓴다. 누구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욕을 굉장히 먹고 있습니다. 다 해놓고 나면 김호길 칭송을 박사는 받겠죠. 서울 와가지고 과기처 돈은 다 들고 갔다고요. 아유, 큰 일을 하시군요. 바로 참 포항 발전, 포항을 이제는 국제, 과학에 있어가지고 국제도시. 네, 한국의 과학 메카를 과학의 만들겠다. 메카. 그래서 그 말하자면 저 포항제철에서 그 돈을 떼준 이유가 바로 우리 대학을 국제적인 대학으로 자리를 굳혀버리고 네. 그리고 포항 자체를 한국의 과학기술의 핵심으로 한 센터로 만들어버리고 그럼으로써 포항을 그야말로 이 저 주풍랑 이남의 중심지가 아니고 네. 한국의 과학기술의 중심, 도양의 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저 포항공과대학하고 우리 방사관 가속기 연구소는 국내에서 알려진 것보다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훨씬 더 알려져 있다. 예, 있고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팩스를 하나 받았는데 홍콩에서 나오는 파이낸셜 타임스인가? 예, 파이낸셜 타임스, 예. 거기서 봤더니 또 이제 우리 또 포항 예. 우리 공대 그러니까 결국 그 김 학장님은 안동이 아까 고향 거기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외가는 이쪽에 이제 양동입니다. 예. 포항 쪽인 맞습니다. 양동인데 결국은 방사관 가속기를 만들므로 해서 또 다른 여타 과학적인 분야에 헌신하신 걸 보면은 원래 태어나신 것보다는 외가 쪽에 더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네. 우리 교가에 예. 우리 교가를 대학의 교가를 김종길 선생이 썼는데 예. 그 이제 참 제1절의 시작은 이제 서랍을 옛쓰기를 모아 흐르는 형산강 맑은 물을 굽어보는 곳 그래 되어 있고요. 제2절의 시작은 육대주 기술들과 서로 있다한 영일만 푸른 물을 내다보는 곳. 예. 그래서 전 세계를 포항에 앉아가지고 안동에서는 바다가 없어가지고 예. 북접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포항이라는 것은 결국은 항구인데 그렇죠. 그건 큰 바다를 안는다. 그래서 그 아는 바다에서 포항공대가 그렇죠. 제일 선두에 서서 나아가겠다. 발전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포항 시민들도 세계를 안아가는 맞습니다. 가장 선두주자가 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호길 박사님께서 보실 때 우리나라는 그 과학계통에서 언제쯤 노벨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30년 후. 30년 후 아직도. 예. 저 과학계 있어가지고서는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한 30위쯤 와 있고 지나간 40년 동안 우리나라가 과학에다가 돈을 쓴 일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포항공대 방사관 가속기가 이게 처음이라고 보시면 우리 돼요. 그럼 김 박사님께서 받으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벨상이라는 것은 젊을 때 했는 일을 가지고 10년, 20년 후에 되게 되는데 제가 한 일을 가지고서는 그러면 방사관 가속기가 만들어지고 포항이 우리나라 과학의 메카가 된다면 오히려 앞으로 30년 후쯤에 김 박사님 말씀대로 30년 후쯤에는 노벨상은 포항에 계시는 분이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안 그래도요. 있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학교의 목적이 뭐 학문만은 아니니까 기술을 하고요. 기술도 참 포항공대는 참 우리나라의 기술을 선도해 줘야 되고요. 학문도 적어도 제가 참 학교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박태준 회장, 안병화 사장 그 양반들이 저보고 부탁하기를 한국 사람으로서 노벨상을 혹시 받는다면 처음 받는 사람은 어떤 의미든 간에 포항공대하고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새요 한국 사람으로서 혹시 노벨상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저는 무조건 일주일에도 데려옵니다. 나중에 받았을 때 포항에서 일주일 있었다라고 문자가 쓰기로 그것도 좋지만 가능하면은 포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물론 욕심이고요. 경애인들이 30년 후에 받는다면 아마 그때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MBC와 만나자는 첫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첫 프로그램에는 후진을 양성하면서 우리 한국의 과학계는 물론이고 세계의 과학계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계시는 포항공대의 김호길 학장님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나오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포항 MBC 편성부로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가서 상담에 응해드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봄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